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손승현입니다. 지난달 16일이었죠. 지구에서 약 67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소행성 하나가 지나갔는데요. 이 소행성은 약 한 달 후인 10월 12일에야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행성이 19년 후에 지구와 충돌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 화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우리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는 이태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32년 19년 후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충돌할 확률이 6만 3천분의 1이래요. 네, 6만 3천분의 1. 확률은 0.002%입니다. 얼마 안 돼 보이죠? 네. 네, 근데 웃을 일은 아니에요. 이게 로또 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인데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문학적으로 말할 때 이 6만 3천 분의 1의 확률은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그렇지만 19년 후의 일이고 이 소행성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411m 정도라고 합니다. 만에 하나 충돌했을 경우에 히로시마 원폭이 한 50배 정도의 위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래봤자 뭐 인류를 멸망시킬 정도의 그런 큰 위력은 아니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지난 9월 16일 날 스쳐 지나갔는데 뭐 사실 굉장히 멀리 지나갔어요. 지구하고 달 거리의 한 17배 정도. 그러니까 지구하고 달까지 거리가 한 38만 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670만 킬로미터 이상이니까 굉장히 멀리 지나갔는데 그 궤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니까 앞으로 19년 후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라고 얘기하는 건데 물론 미국 나사에서는 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발표한 것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크리미아 천문대 학자들인데 미국 나사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반대로 이제 충돌 안 할 확률이 99.998%다. 그리고 이렇게 뭐 가능성이 있는 소행성들은 가끔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소행성들을 감시하고 있고 그런 소행성들을 이제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만에 하나 정말 19년 후에 그런 일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19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동안이면 충분히 인간들이 그 소행성을 파괴할 정도의 기술을 개발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런 뉴스 나오는데 물론 이제 지금 발견된 지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아직 정확한 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보실 때 꼭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발견된 지 한 몇 년 된 소행성이 뭐 다음 달에 아니면 뭐 1년 내에 충돌한다. 그럼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발견된 지 얼마 안 된, 뭐 한두 달, 몇 달 안 된 소행성이 10년, 20년 후에 충돌한다. 이건 거의 가능성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 소행성의 정확한 궤도를 측정하는 데는 최소한 1,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너무 성급하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약간 그 매스컴을 타기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지구의 존재 유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당장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별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체 망원경을 이용해 우주로 레이저를 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이 화제입니다. 사진작가 션 고벨이 하와이 마우나케아 천문대에 위치한 천체 망원경으로 밤하늘에 레이저를 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 하와이 마우나케아 천문대는 해발 4,200m 고도에 위치해 있으며 여러 나라들이 우주와 교류하는 명소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 천문대의 천체 망원경들은 적은 광학 기술을 활용해 대기에 의한 영상 교란을 막고 마치 우주에서 찍은 것과 같은 선명한 별자리 사진을 촬영합니다. 최근 인터넷에 천문대에서 하늘을 향해 레이저를 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의 정체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교수님, 이 레이저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레이저로 하늘을 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어요? 네, 사진으로 봤는데요. 사진을 보셨죠? 예, 저희가 이제 별을 볼 때 레이저 지식을 가지고 하늘을 가리킨 적이 가끔 있습니다. 굉장히 그 수십 와트 이상 되는 레이저이기 때문에 레이저가 지나가는 길이 거의 보여요. 그래서 한 몇 킬로 이상 이 레이저가 뻗어나갑니다. 굉장히 멋있는데요. 이 영상은 그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케아라고 해가지고 해발 4,000m 이상이 있는 그 천문 단지예요. 거기에서 이제 천문대에서 우주로 레이저를 쏘아가면서 이제 그 관측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우주를 쏜다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 레이저가 도달하는 거리가 한 몇 킬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대기의 상태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응 광학계라고 해가지고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뭐 대기 중에 난기류가 있다든가 뭐 바람 변화가 많으면 좀 빛이 흔들리겠죠. 네. 그래서 요즘은 관측기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네. 그 난기류라든가 이 공기 중에 흐름에 빛이 흔들리는 걸 잡아주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를 갖다 쏴가면서 대기의 상태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 상태에 따라서 망원경에 있는 적응 광학계라고 해가지고 이 흔들림을 보정해주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케아에 있는 그 천문대에서 하늘을 관측하면서 이제 이런 레이저들을 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항공기한테는 위험해요. 그래서 이게 직접 항공기 그 조종사한테 닿으면 네. 갑자기 앞이 안 보인다든가 그래서 항상 이 레이저를 쏠 때는 그 항공기한테 그 위험 경고를 합니다. 그 시간대에 거기를 통과하는 항공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의하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 영상은 일반 카메라로 찍은 것이 아니라 이제 타임랩스라고 해가지고 그 여러 개의 그 DSLR 카메라로 사진 찍어가지고 연속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굉장히 한 30초에 하나씩 찍어가지고 쭉 네. 빠르게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은 그냥 찍은 동영상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진을 찍어서 붙인 그 타임랩스라고 하는 그런 기술로서 찍은 거거든요. 아무튼 언제 한번 그 하와이에 가시면 그 마우나케아라고 해가지고 해발 4,000m가 넘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기 좀 힘듭니다. 네. 이 저산소증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혹시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면 정말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그런 천문 단지 중에 한 곳입니다. 그 우주의 전화번호를 관측하는 그 비밀을 캐는 곳인데요. 마우나케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러면 좋겠네요.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주로 레이저를 쏜다고 해서 어떤 이제 상상력을 자극했는데요. 네네. 이 레이저의 정체는 대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네네. 별별 뉴스에서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 지구 밖에 있는 거대한 물체. 바로 지구 주위를 멋지게 비행하는 국제우주정거장입니다. 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실험이 진행 중인데요. 우리에게 재밌는 영상을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주의 환경은 지구와 정말 많이 다른데요. 만약 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혹은 우주 공간에서 사고가 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하죠. 영화 같은 일이 없도록 국제우주정거장이 지금처럼 안전하게 운영되길 바라봅니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영화 그래비티의 상영과 함께 우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지금 보신 영상은 영화 속 장면이 아닌 영화 속에 등장하는 국제우주정거장의 실제 모습입니다. 교수님, 우주정거장이 정말 큰데요. 왠지 평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네, 이 우주정거장 지상 한 350km 상공에서 떠 있는데요. 네.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지구를 돌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은 그 디스커버리호에서 찍은 거거든요. 네. 이미 디스커버리호 우주왕복선은 퇴역을 했죠. 네. 요즘 과거에 찍은 영상들인데요. 이 영상을 통해서 보면 정말 우주정거장 굉장히 우아하게 지구 위를 날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래버티라는 영화는 아직 저 못 봤는데 네. 상당히 그 우주에서 그 우주 비행사들이 겪는 그런 실질적인 상황을 많이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겉으로 보는 우주는 굉장히 평온해 보여요. 네. 하지만 저 우주정거장 바깥으로 나가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그래서 방사능에 노출될 수도 있고 네. 또 이 여러 가지 온도, 그다음에 산소도 없고 그리고 기압이 굉장히 낮아요. 우리 몸이 우주 공간에 저 상태에서 바깥으로 내보내진다 하면 우리 지금 1기압에 있잖아요. 네. 1기압 상태에서 물이 100도에서 끓어요. 그죠? 네. 근데 공기가 없는 곳에 가면 우리 몸에 있는 체온에서도 물이 끓어버립니다. 그러면 우주복이 깨진다라고 한다면 추워지는 것보다 먼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물들이 빠져나와요. 네. 그래서 거의 미라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평온해 보이는 영상이지만 지구 환경과는 전혀 무관한, 전혀 다른 정말 극한의 상황인 곳에서 찍은 건데요. 아무튼 이 우주정거장이 거의 지구를 계속 돌면서 지구를 관측하고 있고 또 이제 우주를 연구하는 그런 실험실 역할도 해주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소연 박사 한 사람밖에 갔다 온 적이 없죠. 네. 이제 보다 요새 이 우주인 배출로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한데 네. 아무튼 우주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진정한 우주 과학자 또 우주 이 정거장에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빨리 배출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으면 좋겠습니다. 와우 천문여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신기한 영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기대하세요.
재미있는 생활 천문학 문제. 태양 질량의 8배에서 30배 사이 별의 초신성 폭발 후 남은 핵은 네모가 된다. 정답은 중성자별.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 별은 왠지 영원히 하늘에서 빛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별도 우리처럼 태어나고 자라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다만 오래 살 뿐인데요. 질량에 따라 화려한 초신성 폭발을 거친 후에 중성자별이 되기도 하고 블랙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중성자별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이럴 때 우리가 힘차게 불러보는 이 말. 이태원 교수님, 궁금해요. 중성자별,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중성자는 원자를 이루고 있는 입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 그럼 중성자별은 중성자로 이루어진 별이겠네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별이 태양 질량이 한 8배 이상 되는 별이 죽은 다음에 나타나는 건데요. 네.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서 뻥 터집니다. 네. 터지고 나면 가운데 굉장히 단단한 물질이 남아있게 되는데요. 네. 이 남아있는 물질들이 중력으로 수축을 해요. 네. 보통 원자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핵이 있고 그 둘레를 전자가 돌거든요. 네. 핵은 플러스에 띄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에 띄고 있잖아요. 이 전자가 중력 때문에 핵에 붙어버립니다. 네. 보통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워낙 중력이 세다 보니까 마이너스 띄고 돌고 있던 전자가 핵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중성자거든요. 네. 그래서 중성자만으로 이루어진 그 별의 시체를 중성자성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중력이 세기 때문에 거의 빛을 휘게 할 정도의 굉장히 큰 중력을 소유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중성자별의 그 한계가 태양 질량의 보통 8배에서 30배인데요. 네. 거기보다 한계를 좀 넘어가면 네. 블랙홀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홀은 중성자마저도 깨트려가지고 아예 짜부가 돼가지고 네. 지구를 갖다 손톱만할 정도 크기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블랙홀이 되기 직전 단계의 그런 별의 시체를 중성자성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전자가 핵에 붙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제로인 상태. 그래서 중성자성 같은 경우도 거의 엄청나게 중력이 세기 때문에 하여튼 관측하기도 어렵고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중성자별의 태양 질량의 8배에서 30배 정도에 되는 별이 죽어서 태어나는 거예요? 예, 죽어서 된 별이죠. 네. 태어난 건 아니고요. 네. 이태원의 생활천문학 다음 시간에는 어떤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의 호기심을 채워줄지 기대하세요. 한 주 동안 하늘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반짝반짝 천문 현상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 전해드릴 하늘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10월 27일이 이제 하연이죠. 네. 이제 달이 기울고 있어가지고 이제 저녁 하늘에서 달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별 보기 좋을 때가 된 거죠. 네. 11월 1일부터 1일 날은 그 금성을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날입니다. 네. 금성의 그 동방 최대 이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저녁 때 금성이 태양에서 가장 멀리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금성의 밝기는 마이너스 4등급 이상이기 때문에 네. 일반 1등성보다 한 100배 이상 밝아요. 그런 이 금성이 태양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가 지고 난 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한 3시간 가까이 이상을 이 금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하늘에 서쪽 하늘에서 와 밝다 놀라지 마시고 금성입니다. 네. 근데 이 금성과 더불어서 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또 금성 정도 밝기에 그런 천체 같은 것이 이제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네. 바로 국제우주정거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네. 국제우주정거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초저녁이나 새벽에 볼 수 있는데 네. 이번에는 초저녁 하늘에 짧게는 1분, 길게는 한 6, 7분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육안으로 가능해요? 육안을 보는 거죠. 밝기가 네. 금성 정도의 밝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좋은 기회가 뭐냐면 금성이 굉장히 밝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녁 하늘에서 제일 밝게 보이는 게 금성인데요. 그 금성이 보일 때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그 무렵에 금성 정도로 엄청 밝은 것이 하늘에서 서서히 움직입니다. 네. 쌩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찍 하고 움직여가요. 네. 그게 이제 짧게는 1분, 길게는 한 7, 8분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녁 하늘에서 금성과 더불어서 이 국제우주정거장을 같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네. 그래서 이 달이
저녁달이 없는 그런 하영 기간 동안에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금성이 저녁 하늘에 제일 밝게 빛나고 금성 정도 밝기에 국제우주정거장이 하늘에서 찍 정도의 속도로서 움직이는 걸 네. 맨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정말 UFO 나타났다고 네. 혹시 긴장하지 마시고요. 금성과 국제우주정거장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시간은 국제우주정거장은 6시서부터 8시 정도 사이에 네. 금성 밝기로 움직입니다. 뭐 9시 넘어가지고 괜히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네. 네, 밝은 금성과 더불어 국제우주정거장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달 꼭 놓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천문현상 여러분도 꼭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하세요. 별별 이야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다양하고 재미난 소식을 가득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뵐 테니까요. 다음 주도 별별 이야기 채널 고정하세요.